지금 영국 언론계가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북한과 손잡은 인도네시아의 방산협력 실태를 취재하러 한국에 온 영국 BBC 기자. 영국 병원에서는 살 가능성 1%라며 포기했던 불치병 동생도 한국으로 동행했는데요. 한국의 공군항공의료센터와 대형 병원의 협진을 받게 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코드 제로 상황. 병원 전체가 긴급 상황이 되며 국정원과 미국 FBI 요원들까지 몰려들어오게 되는데요. 과연 기자의 동생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제 영국 언론은 묻습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국 전투기 보러 왔다가 한 나라의 심장을 본 여자의 이야기. 한국 의료, 한국 기술, 그리고 인간의 힘. 지금 그 감동 실화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널리 퍼져 세계 각국의 우리 의료의 위대함이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 윌킨슨, 41살의 군사 외교 전문 저널리스트입니다. BBC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지난 15년간 전쟁과 분쟁의 현장을 기록해왔죠. 카메라 앞에서 총성이 울리는 걸 본 적도 있고, 협상 테이블 뒤편에서 권력자들의 거래를 지켜본 적도 있어요. 그런 제게 이번 취재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북한 사이에 맺어진 방산기술 협력 양해각서,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는 게 임무였으니까요. 런던의 제 사무실 책상 위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자료, 북한의 무기 수출 이력, 한국 방위산업체 목록까지.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면서 저는 이미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상태였죠. 출발은 사흘 뒤, 서울에 도착하면 외교부 브리핑부터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모든 게 뒤틀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죠. 손을 뻗어 전화를 받는 순간,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클레어, 에밀리가.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동생 에밀리는 36살,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이미 가방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하얀 커튼 너머로 에밀리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는 동생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급성 심근염입니다. 심근 손상률이 70%에 달하고요. 지금 당장 ECMO가 필요해요. ECMO, 인공심폐기라는 뜻이었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영국 내 대기자가 240명이에요. 최소 2주는 걸릴 겁니다. 2주라니요. 동생은 지금 당장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데 2주를 기다리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병원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죠. 손에 쥔 휴대전화가 떨렸고 화면엔 한국행 비행기 예약 확인 메일이 떠 있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 제가 취재 준비하면서 읽었던 자료 중에 한국의 의료 체계에 관한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아산병원과 공군항공의료센터가 ECMO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군과 민간이 연계된 구조, 대기 시간 없이 즉각 투입 가능한 장비. 저는 다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의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이요? 이동 자체가 위험합니다. 환자 상태가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나요? 제가 끼어들었죠. 여기서 2주를 기다리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병원과 연락해 보겠어요. 하지만 장담은 못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의 침대 옆에 앉아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차갑고 맥박이 약하게 느껴졌죠. 에밀리, 우리 한국 가자. 제가 속삭였습니다. 거기 가면 살 수 있어. 동생은 눈을 뜨지 못했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그게 대답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에밀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답변이었어요. 단, 이동 중 의료진이 동반해야 하고 도착 즉시 ECMO를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꼭 안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니다.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어요. 원래는 저 혼자 가는 취재용 티켓이었는데 이제는 에밀리와 의료진이 함께 타는 생명선이 됐죠. 출발은 이틀 뒤 런던에서 서울까지 12시간. 그 시간 동안 에밀리가 버텨줘야 했습니다. 병원에선 이동용 응급 장비를 준비했고 저는 한국 병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취재 자료는 가방 밑바닥에 처박아 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방산 양해각서가 아니라 동생의 심장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에밀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의료진이 계속 상태를 체크했죠. 저는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조금만 버텨, 에밀리. 곧 도착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동생은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승무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했고 특별 구역에 에밀리를 눕혔어요. 이륙 전 기장이 방송으로 말했죠. 승객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과 함께 비행합니다. 모두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제 동생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고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떴어요. 에밀리의 심박수가 모니터에 찍혔습니다.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기도했죠. 신을 믿지 않던 제가 그날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줘. 12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중간에 한 번 에밀리의 혈압이 떨어졌고 의료진이 응급 조치를 했죠. 저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무력하다는 게 처음이었어요. 취재 현장에선 늘 제가 상황을 통제했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질문을 던지고 진실을 파헤쳤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동생의 손을 잡고 숨소리를 세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도착했어, 에밀리. 우리 해냈어. 동생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지만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저는 그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이 달려와 에밀리를 옮겼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죠.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원 도착하면 바로 시작합니다. 유창한 말이었지만 억양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구급차가 달렸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죠. 네온사인, 높은 빌딩, 북적이는 거리. 저는 이 도시를 취재하러 왔던 게 맞았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방산 협력, 한국의 대응 전략을 파헤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옆엔 카메라 대신 산소호흡기가 있었고 인터뷰 대상이 아닌 제 동생이 누워 있었죠. 한국행 비행기는 이미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목적이 달라졌을 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산병원, 건물이 거대했고 불빛이 환했어요. 의료진이 에밀리를 들것에 옮겨 달렸고 저는 그 뒤를 쫓아갔죠. 복도를 지나며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멈췄을 때 한 의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가족분이시죠? 지금부터 ECMO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죠.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제야 그 안에 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방산 양해각서, 외교부, 브리핑 일정, 취재 노트. 이 모든 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 종이 뭉치를 가방에 다시 쑤셔 넣었죠.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문 너머에서 싸우고 있는 제 동생의 심장이었어요. 중환자실 밖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고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어요. 새벽 4시, 에밀리가 들어간 지 6시간째였죠. 의사는 ECMO 장착에 석 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렸고 커피 자판기에서 뽑아온 종이컵을 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BBC 런던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북한과의 양해각서 관련 긴급 기자회견 예정. 오전 10시, 자카르타.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취재. 제가 한국에 온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문 너머에선 제 동생이 생과 사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나중 일이었죠.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목소리가 떨렸죠.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ECMO 장착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간신히 버텼죠. 볼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더 짙었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가슴 옆으로 굵은 관이 이어져 있었어요. ECMO 기계가 우웅거리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에밀리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은 느껴졌죠. 잘했어, 에밀리. 정말 잘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바삐 움직였고 차들이 도로를 메웠죠. 저는 병원 입구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메시지가 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울 외교부에서 온 연락이었죠. 윌킨슨 기자님, 오후 2시 브리핑 참석 가능하신가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 예정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취재를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일을 거절하는 건 다음 일감을 잃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에밀리를 두고 어떻게 가나요? 저는 병원 안으로 다시 들어가 간호사에게 물었죠. 제가 서너 시간 정도 나가야 하는데 혹시 상태가 나빠지면 연락 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뭔가 있으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오후 1시, 저는 택시를 타고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걸었고 식당에선 점심시간 손님들이 북적였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에밀리의 얼굴이, 기계음이,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외교부 건물 앞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 녹음기를 챙기는 사람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틈에 끼어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죠. 좌석에 앉았을 때 옆자리 기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BBC죠? 윌킨슨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을 이었죠. 오늘 큰 발표 있을 거예요. 한국이 말레이시아랑 방위협정 체결했대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방위협정이라니요.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한 대응이 분명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펜을 잡았죠.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환자 상태 안정적.
걱정 마세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죠. 오늘 한국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방위산업협력 및 기술 이전 협정을 공식 체결했음을 발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일제히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저도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죠. 제 머릿속 절반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으니까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이번 협정은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보이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변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죠.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외교적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건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다른 기자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한국 움직임이 빠르네. 말레이시아가 중요한 거죠. 동남아에서 입지를 확보하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4시 회진 예정. 가능하시면 오세요.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외교부를 벗어나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죠. 한쪽에선 국가들이 협정을 맺고 전략을 짰어요. 다른 한쪽에선 제 동생이 기계의 도움으로 간신히 숨 쉬고 있었죠.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회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15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ECMO가 심장을 잘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였죠.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떴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피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죠. 식사를 마치고 복도로 돌아왔을 때 한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족분이시죠? 잠깐 앉으세요. 그녀는 제 옆에 앉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환자 가족이었던 적이 있어서 알아요. 하지만 여기 의료진 분들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믿으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서 잠이 들었어요. 얕은 잠이었죠.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깼고 중환자실 문이 열릴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2시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BBC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한국 기자에 대한 취재 방해, 정황 포착, 확인 바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취재 방해라니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전화기를 끄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았고 에밀리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24시간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에밀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병원이, 이 나라가 동생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ECMO를 단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병원 로비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커피를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사흘간 제대로 잠도 못 잤으니까요. 중환자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한 남자와 스쳤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실내인데 선글라스라니 이상했죠. 저는 그냥 지나쳤지만 뒤돌아봤을 때 그 남자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제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병실 앞에서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가족분, 아까 누가 찾아오셨어요. 저는 멈칫했죠. 누군데요? 간호사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외국분 같았는데 환자 이름을 물어보시길래 보호자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간호사는 생각하더니 말했죠. 키가 크고 정장 입으셨어요. 선글라스도 쓰셨고요. 아까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다른 환자 가족들만 있었죠. 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누가 에밀리를 찾는 거죠? 저희는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또 오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환자 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가 되었을 때 BBC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클레어, 자네 지금 어디 있나? 저는 복도 구석으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병원입니다. 동생이 위중해서요. 편집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한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 정보를 흘렸어. 자네가 한국 병원에서 의료 기밀을 빼내고 있다는 거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제 동생 치료받고 있는 거라고요. 편집장은 침착하게 말했죠. 나도 알아.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보당국이 자네 사진을 찍었어. 병원 출입하는 모습, 의료진이랑 대화하는 모습. 그걸 가지고 조작된 기사를 퍼뜨리고 있어.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왜요? 왜 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편집장이 대답했죠. 한국 의료 기술을 폄하하려는 거야. 자네가 첩보 활동을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한국 병원의 신뢰도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 대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동생을 이용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지.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해. 클레어. 자네한테 접근하는 사람 있으면 다 의심해봐. 그리고 취재 활동은 당분간 자제하는 게 좋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손이 떨렸고 입이 바짝 말랐죠. 저녁 때 병원 주차장으로 나갔을 때 또 그 남자를 봤습니다. 차에 기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그는 담배를 버리고 제게 다가왔죠. 윌킨슨 기자님이시죠? 유창하지만 어색한 억양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무역대표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기자님이 한국 병원에서 뭘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할 수 있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동생 간호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는 비웃듯 웃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님이 의료진과 나눈 대화, 사진 찍은 것들. 전부 다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를 미행했다는 얘기네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미행이라니요. 그냥 관심이 있었을 뿐이죠. 어쨌든 기자님이 우리와 협력하지 않으면 이 정보들이 퍼질 겁니다. 한국 정부도 알게 될 거고요. 그러면 기자님 취재 허가는 물론이고 동생분 치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그는 명함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차에 올라타 떠났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증거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BBC 편집장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방금 인도네시아 측 사람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편집장은 침착하게 물었죠. 뭐라고 했나?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편집장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녹음했나? 아니요. 갑작스러워서요. 다음엔 꼭 녹음해. 그리고 한국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제게 달려왔어요. 가족분, 아까 또 누가 왔었어요. 이번엔 환자 차트를 보려고 했대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였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죠. 모르겠어요. 병원 관계자처럼 보였는데 신분증 요구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이상해서 보안팀에 신고했어요. 저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에밀리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기계의 의지에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 동생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죠. 보안팀 직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직원은 심각한 표情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중환자실 출입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 문을 지켰어요. 누가 또 올지 몰랐으니까요. 새벽 3시쯤,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죠. 하지만 그건 그냥 당직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혀야 했죠. 누가 왜 우리를 이용하려는지, 무엇을 노리는지. 저는 기자였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이번엔 제 동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낼 거였습니다. 에밀리가 ECMO를 단 지 엿새째 되던 날 아침,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서 졸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간호사들이 뛰어들어갔고 의사가 급히 달려왔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문이 닫혔고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10분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론 3분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길었죠.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간신히 서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심정지가 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ECMO를 재가동했고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눈물이 흘렀죠. 의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환자분의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목소리가 떨렸죠. 오전 10시쯤 새로운 의사가 왔습니다. 박진호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중환자 전문의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40대 초반쯤 보였고 눈빛이 또렷했어요. 저는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진호 선생님은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태가 심각하네요.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죠. 저는 공군항공의료센터에서도 일했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 치료했어요. 하늘에서 추락한 사람들도 살렸죠. 제 가슴에 희망이 스며들었어요. 정말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하늘에서 조종사를 살리던 기술. 지금은 동생분을 살릴 차례예요. 오후 2시, 박진호 선생님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다시 경보음이 울렸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뛰어들어갔고 또 다른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이번엔 20분이 걸렸습니다. 20분 동안 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죠. 다른 환자 가족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제 동생이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호 선생님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 땀이 흥건했죠. 저는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선생님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죠. 또 쇼크가 왔습니다. ECMO 회로에 문제가 생겼어요. 수동으로 재설정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의 심장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나쁩니다. 원래 심근 손상률이 70%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8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 선생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도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각오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선생님, 제발요. 에밀리는 아직 36살이에요. 살아야 해요. 박 선생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 문만 바라봤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째깍째깍. 한 초 한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에밀리가 버티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고 있을까요? 새벽 4시쯤 간호사가 나와서 저를 불렀어요. 가족분, 잠깐 들어오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쁜 소식일까 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따라 들어갔죠. 중환자실 안은 기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 삐삐 울리는 소리, 그리고 ECMO가 작동하는 소리.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동생의 손을 잡았죠. 차가웠지만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에밀리, 나야, 클레어. 제가 속삭였어요. 버텨줘. 조금만 더 버텨. 간호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하지만 환자분, 강하세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진호 선생님이 회진을 돌러왔어요. 에밀리의 상태를 체크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밤을 잘 넘겼네요. 좋은 신호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 선생님은 차트에 뭔가를 적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심장기능 검사를 할 겁니다. 그걸 보고 다음 치료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후 3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박 선생님이 나왔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과가 어때요? 심장 기능이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정말요?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앞으로 2주 정도가 더 중요해요. 그 기간을 잘 넘기면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바람이 불었고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고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달이 떠 있었죠. 에밀리, 우리 해낼 거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할 수 없어.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죠. 박진호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하늘에서 조종사를 살리던 기술로 지금 제 동생을 살린다고.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올라왔어요. 가족분,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저는 돌아봤죠.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눈을 떴어요. 잠깐이었지만요. 보러 오실래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요? 네, 지금요. 저는 뛰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복도를 달렸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말했어요. 아까 눈을 떴어요. 제 손도 꽉 쥐었어요.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나야, 클레어. 들려? 동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에밀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이 병원이, 이 나라가 동생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걸.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잘하고 있어, 에밀리. 정말 잘하고 있어. 에밀리가 눈을 뜬 다음 날, 저는 BBC 본부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클레어, 당장 영상 하나 찍어서 보내야 해. 인도네시아 측이 자네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해서 퍼뜨리고 있어. 편집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병원 복도 구석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죠. 무슨 내용인데요? 자네가 한국 병원에서 군사 의료 기술을 빼내고 있다는 거야. ECMO 장비 사진도 찍었다고 하고 의료진한테서 기밀 정보를 캐냈다고 하고 완전히 조작이잖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제 동생 치료받는 거 외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자네가 직접 해명해야 해. 병원에서 촬영 허가받아서 실제 상황을 보여줘. 동생분 상태, 의료진의 헌신, 전부 다. 그게 가장 강력한 반박이 될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에밀리를 카메라에 담는다는 게 편치 않았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병원 측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했어요. 중환자실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행정실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시간 뒤 허가가 났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환자 얼굴은 촬영 금지, 의료 장비의 세부 사양은 공개 불가, 그리고 의료진의 동의를 받을 것. 저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죠.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병원 복도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5년간 전쟁터에서 카메라를 들었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죠. 이번엔 제 동생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클레어 윌킨슨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국 출신 저널리스트이고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있습니다. 제 여동생 에밀리가 급성 심근염으로 이곳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복도 쪽으로 돌렸죠. 인도네시아 측에서 제가 이곳에서 기밀을 빼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언니일 뿐이에요. 중환자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문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제 동생이 싸우고 있습니다. ECMO라는 장비에 의지해서요. 영국에선 2주를 기다려야 했던 장비를 여기선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죠.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에밀리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박진호 선생님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국적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저는 물었죠. 선생님은 군 의료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공군항공의료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을 치료했죠. 그때 배운 기술이 지금 민간인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전쟁을 위한 기술이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인다니요. 저는 카메라를 박 선생님의 얼굴에 고정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하시나요? 외국인 환자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시는 이유가 뭔가요? 박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의사니까요. 그리고 사람이니까요. 간호사들도 인터뷰했습니다. 에밀리를 밤낮으로 돌봐준 김수진 간호사가 카메라 앞에 섰어요. 처음엔 언어가 안 통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죠. 환자분이 불편해하시면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표정만 봐도요.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나요? 김 간호사는 미소 지었어요. 힘들죠. 하지만 환자분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볼 때 그게 보람이에요. 촬영을 마치고 저는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영상을 다듬었어요. 병원 복도, 의료진의 얼굴, 그리고 제 목소리.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죠. 무엇이 빠진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정이었어요. 제 진짜 감정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다시 켰어요. 이번엔 병원 옥상에서 촬영했습니다.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죠. 저는 15년간 전쟁을 취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총성, 폭발, 죽음을 봤어요. 그런 제가 지금 가장 무서운 건 제 동생을 잃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온 건 우연이었어요. 취재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저를 기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제 동생을 가족처럼 돌봐줬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제가 기밀을 캤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본 건 기밀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밤새 에밀리를 지켜준 간호사들, 최선을 다한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희망이에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만약 이게 기밀이라면 전 세계가 알아야 할 기밀입니다.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15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저는 BBC 본부로 전송했죠. 편집장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완벽해. 바로 송출하겠네. 저는 노트북을 덮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세상이 판단할 차례였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BBC 온라인 채널에 올라갔고 30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이게 진짜 의료예요. 한국 의료진 존경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사과해야 해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시간 뒤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어요.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했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붙기 시작했어요. The country that fights for life. 생명을 위해 싸우는 나라. 다음 날 아침, 영국 주요 언론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가디언, 타임스, 인디펜던트. 모두 한국 의료진의 헌신을 조명했어요. 인도네시아 측의 거짓 주장도 폭로됐죠. 저는 병원 복도에서 기사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진호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영상 봤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박 선생님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기자님이 그걸 세상에 알려주신 거죠. 그날 오후 인도네시아 정보당국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윌킨슨 기자에 대한 주장을 철회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습니다. 적어도 이 싸움은요. 중환자실로 돌아갔을 때 에밀리가 또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입술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말하려는 것 같았죠. 저는 귀를 가까이 댔어요. 언니.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약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야. 언니야. 에밀리가 처음 말을 한 지 이틀 뒤 한국 정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장에 섰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대한민국은
오늘 말레이시아와 방위산업협력 및 군사의료기술 이전 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군사의료기술 이전이라니요. 저는 텔레비전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죠. 이번 협정에는 응급의료체계, ECMO 운용기술,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 생명 유지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말레이시아군 의료진이 한국에서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협력이네. 저는 그를 돌아봤죠.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고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전투기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까지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동맹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나누는 거였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에밀리를 살린 그 기술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오후에 BBC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레어, 말레이시아 국방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 자네가 했으면 좋겠대. 저는 놀랐어요. 저요? 왜요? 자네 영상 때문이야. 한국 의료 기술의 실제 사례를 본 사람이잖아. 그걸 말레이시아 측이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에밀리를 두고 가기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박진호 선생님이 말했죠. 가세요. 환자분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하루 이틀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틀 뒤, 저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말레이시아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고, 한 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죠. 저는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윌킨슨 기자님, 영상 잘 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말했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공군 의무대 소속입니다. 자우리 대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악수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우리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자님 동생분이 받은 치료.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기술입니다. 우리 병사들도 한국식 응급 체계를 익혔으면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기술이 제 동생을 살렸습니다. 분명 말레이시아 병사들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서 박진호 선생님을 봤습니다. 자우리 대령이 말했어요. 그분이 공군 출신이라고 하시더군요. 전투기 조종사를 살리던 기술을 민간인한테 쓴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 선생님은 하늘에서 사람을 살리던 분이에요. 자우리 대령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전투기보다 더 빠른 생명 구조 체계. 무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무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자우리 대령이 제게 다가왔어요. 기자님,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동생분, 지금 어떠세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ECMO를 뗄 수 있을 것 같대요. 다행입니다. 자우리 대령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부대에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 아이들, 부모님. 그들이 위급할 때 이런 의료 체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정이 중요한 거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 거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걸었고 아이들이 웃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 평화가,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는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진호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 있어요. 그가 말했죠.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데요? 에밀리 씨, 내일 ECMO 제거 수술 들어갑니다. 심장이 스스로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박 선생님은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입니다. 12일 만이에요. 잘 버텨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 저는 고개를 들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로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가 감사하죠. 기자님이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셨잖아요. 그날 밤, 저는 에밀리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제법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언니, 정말?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이야. 내가 이겼어. 심장이 다시 뛸 거야.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무서웠어, 언니. 정말 무서웠어. 저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 해냈어.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고, 저도 함께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3시간이 걸렸죠. 3시간 동안 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도했고, 울었고, 또 기도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호 선생님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성공했습니다. 심장이 스스로 뛰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볼 수 있나요? 제가 물었죠.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들어가세요. 저는 회복실로 들어갔어요.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ECMO 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죠. 스스로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내 심장이 뛰고 있어. 내 힘으로. 에밀리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손가락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간호사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수진 간호사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버텨주셨어요. 저는 울면서 웃었어요. 그날 저녁 BBC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클레어, 필리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 한국 의료 협력에 관심 있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에밀리를 살린 기술이 이제 동남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보다 빠른 생명 구조 체계. 그게 한국이 나누고 있는 것이었어요. ECMO를 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중환자실의 무거운 기계음 대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새소리가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에밀리는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늘은 좀 걸어볼까?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또렷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천천히 해야 해. 무리하면 안 돼. 에밀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계속 누워만 있을 순 없잖아. 김수진 간호사가 도와줬어요. 에밀리가 침대에서 내려와 첫걸음을 뗄 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동생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한 걸음, 두 걸음. 김 간호사와 제가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제가 말했어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땀이 이마에 맺혔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병실 문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왔죠. 겨우 10걸음이었지만 에밀리의 얼굴엔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해냈어. 에밀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저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해냈어. 정말 잘했어. 에밀리는 제 품에서 울었고 저도 함께 울었죠.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에밀리는 재활 치료실로 갔어요. 물리치료사가 동생을 도왔죠. 처음엔 침대에 앉아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에밀리에겐 힘든 일이었어요. 힘들어?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괜찮아. 살아있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죠. 에밀리는 변했습니다. 전보다 강해졌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에밀리는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천천히 벽을 짚으며 걸었지만요. 하루는 에밀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창문까지 걸어가고 싶어. 저는 놀랐어요. 복도 끝 창문 말하는 거야?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밖을 보고 싶어. 저는 에밀리를 부축했습니다.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지나가며 응원해줬어요. 힘내세요. 잘하고 계세요. 에밀리는 그들에게 미소로 화답했죠. 복도 끝 창문에 도착했습니다. 에밀리는 창틀을 잡고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들, 도로, 하늘.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예쁘다. 동생이 속삭였죠.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저도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에밀리에겐 특별했겠죠. 죽을 뻔했다가 다시 보게 된 세상이었으니까요. 저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날 오후 박진호 선생님이 회진을 왔어요. 에밀리의 상태를 체크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 회복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한 달 안에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박 선생님은 미소 지었죠. 네, 정말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제 일일 뿐이에요. 환자분이 포기하지 않고 싸워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3주째 되던 날, 에밀리는 혼자 힘으로 병원 로비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따라갔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하지만 에밀리는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었죠. 로비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언니, 나 해냈어. 그래, 잘했어. 저는 옆에 앉으며 말했죠. 로비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밀리가 그중 하나였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에밀리가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언니, 저기 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 하늘을 전투기 한 대가 날고 있었습니다. 은색 기체가 햇살에 반짝였죠. 제 가슴이 뛰었어요. KF-21이야. 옆에 있던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시험 비행 중인가 봐요. 멋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멋있네요. 전투기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요. 원래는 저 전투기를 취재하러 왔었죠. 방산협력, 무기거래, 그런 걸 파헤치려고요. 하지만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봤어요. 동생은 여전히 전투기를 바라보고 있었죠. 살아 있었습니다. 숨 쉬고, 걷고, 웃었어요. 저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이 제 동생을 살렸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었어요. 이 나라의 하늘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날고 있었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에밀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뭐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냥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김수진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에밀리를 보더니 박수를 쳤어요. 로비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대단한데요. 에밀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직 힘들긴 해요. 김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처음 오셨을 때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김 간호사의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박진호 선생님, 김수진 간호사,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의료진들. 그들이 에밀리를 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에밀리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별처럼 빛났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BBC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클레어, 자네 영상이 유럽 공영방송 다큐멘터리에 소개됐어. 한국 의료 시스템 특집으로. 반응이 엄청나.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에밀리를 봤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평화로웠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동생에게 준 두 번째 삶이었죠.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포기하지 않아줘서. 에밀리가 퇴원하던 날은 맑았습니다. 5월의 서울. 하늘이 높고 바람이 따뜻했어요. 저는 에밀리가 짐을 싸는 걸 도왔죠. 한 달 반 동안 입었던 병원복, 받았던 카드들, 간호사들이 써준 메시지들.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박진호 선생님이 마지막 검진을 하러 왔어요. 청진기를 에밀리 가슴에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죠. 좋아요. 아주 건강하게 뛰고 있어요. 에밀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앞으로도 정기 검진은 받으셔야 해요. 한국에 계실 동안에는 저희가 계속 볼게요. 한국에 더 있을 거예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동생을 봤어요. 뭐라고? 에밀리는 미소 지었죠. 언니, 나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돌아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결정했어. 서울대병원이 공동연구 제안했거든. 심근염 회복 사례 연구래. 내가 참여하기로 했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에밀리. 동생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새로운 삶을 줬잖아. 나도 뭔가 돌려줘야 할 것 같아.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 병원 로비에서 의료진들이 배웅해줬습니다. 김수진 간호사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건강하세요. 가끔 소식 전해주고요. 에밀리는 꽃다발을 받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언니처럼 돌봐주셔서. 김 간호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우리가 더 고마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산병원 건물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에밀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죠. 저는 그 건물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뒤 BBC에서 정식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본사 스튜디오가 아니라 서울에서 화상으로 진행하는 거였어요. 주제는 한국 의료 시스템과 방산 기술의 연결. 저는 수락했습니다. 촬영 당일, 저는 호텔방에 마련된 간이 스튜디오에 앉았어요. 카메라 앞에 섰고 조명이 켜졌죠. 런던 스튜디오의 앵커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윌킨슨 기자님,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앵커가 질문했죠. 기자님은 원래 방산협력을 취재하러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셨나요? 앵커가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는 전투기를 보러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나라의 심장을 보게 됐어요. 심장이요? 앵커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심장입니다. 이 나라는 전투기를 만들지만 그 기술을 생명을 구하는 데 씁니다. 제 동생이 그 증거예요.
전투기 조종사를 살리던 의료 기술이 런던에서 온 평범한 교사를 살렸죠.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 기자님을 기밀 유출 혐의로 몰았었죠. 그때 어떠셨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때의 분노와 두려움이 떠올랐죠. 화가 났습니다. 제 동생을 정치적 도구로 쓰려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기자님의 영상이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앵커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냈죠. 감동했다고,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어떤 분은 한국 의료진에게 감사 편지를 쓰셨대요. 이번 경험이 기자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앵커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15년간 전쟁을 취재했어요. 총성, 폭발, 죽음을 봤죠. 하지만 여기서 본 건 그 반대였어요. 평화, 치유,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전투기를 만들지만 그 기술로 사람을 살려요. 무기를 팔지만 동시에 의료 기술도 나눠줘요. 이게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카메라가 꺼졌고 조명이 사라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제가 한 말들이, 에밀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졌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다음 날 그 인터뷰 영상이 BBC 메인 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전투기가 아닌 심장을 본 기자, 한국 의료 기술의 숨은 이야기.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죠. 100만, 200만, 500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국력이에요.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의료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동생도 심근염이었는데 이 영상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에밀리의 고통이, 우리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았어요. 한 달 뒤 유럽 공영방송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제 영상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에서도 한국과 의료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에밀리의 이야기가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서울대병원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주에 3번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인터뷰했죠. 회복 과정을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연구팀에서 그러는데 내 사례가 교과서에 실릴 수도 있대. 정말? 제가 놀라서 물었죠.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심근 손상률 80%에서 완전 회복한 경우가 드물대. 특히 ECMO 사용 케이스로는 거의 최초래. 저는 동생을 안았어요. 자랑스러워. 에밀리.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는 거야. 6월 어느 날 박진호 선생님이 저희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병원 근처 한식당이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들이 상에 가득했죠. 박 선생님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에밀리 씨의 완쾌를 축하합니다. 저희는 잔을 부딪혔어요. 에밀리는 물이었지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리가 말했죠.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저를 봤어요. 보호자분이 끝까지 지켜줬기 때문이죠. 식사 후 우리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바람이 불었죠. 에밀리가 난간에 기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살게 됐구나. 저는 동생 옆에 섰어요. 그래, 여기서 내가 다시 시작했어. 에밀리는 저를 봤습니다. 언니,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동생을 안았어요. 나도 고마워. 버텨줘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전투기 한 대가 날고 있었죠. 은색 기체가 별빛에 반짝였습니다. KF-21이었어요. 에밀리가 속삭였습니다. 저게 나를 살렸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저 하늘을 나는 기술이 널 살렸어. 전투기가 멀어져 갔고 하늘엔 다시 고요만 남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요. 전투기를 취재하러 왔지만 심장을 보게 됐다고요. 무기를 보러 왔지만 사람을 만났다고요.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그 모든 걸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를, 한국 의료진의 헌신을, 그리고 제가 본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요. 전쟁을 준비하지만 평화를 지키는 나라. 무기를 만들지만 생명을 구하는 나라. 한국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밀리처럼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클레어 윌킨슨이었습니다. 킨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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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슨이었습니다.